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방송이 3월 12일 기준으로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전체 거래 80%가 15억 이하로 몰린다. 2026년 1월 달에는 15억 이하가 4,200건, 4,278건, 15억 초과가 1,150건으로 비중은 79대 21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80%를 넘었습니다. 15억 이하가, 그리고 15억 초과는 16%로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자 그럼 이게 특이한 일일까를 봐야 되겠죠. 특이한 일일까? 또 앞에를 보면 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서울 아파트 매매의 80%가 매매가 기준 15억 이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고요. 이 투표에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거래의 대부분이 5분의 4가 80%가 15억 이하인데 과연 이 가격대 아파트에서도 가격이 떨어지는 가능성을 보일까? 근데 이 가격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부터가 이제 신문기사나 이런 헤드라인에 나온 뉴스인데 진짜 맞는 말일까? 지금 도대체 진짜 상황은 어떨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들이니까 제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같은 걸 근거로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어디는 뭐 매수세가 실종이 됐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방송사에 따라 조금씩 성격이 컬러가 다르긴 하지만 썸네일에 뭐 6억 급락 거래 발생 막 이런 썸네일도 있고요. 어디는 뭐 줄 서서 집 본다, 또 이런 뉴스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거죠. 지금 분위기가 도대체 어떤 거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내 집 마련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거에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 재테크나 뭐 이런 부동산, 주식 이런 자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 코스피도 뭐 하루에 10% 빠졌다가 다음날 9% 올랐다가 다음날 다시 8% 빠졌다가 다음날 다시 7% 오르고 막 이런 진짜 롤러코스터를 매일매일 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예민해지시고 진짜가 뭔지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콘텐츠 준비를 했고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2달을 앞둔 상황에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 전체 거래 80%가 15억 이하로 몰린다. 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맥락상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거래의 80%니까 당연히 거래량 통계를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거래량 통계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국토교통부 실거래 통계 공개 시스템에 가서 실거래 체결이 되고 실거래 신고가 된 거 기준으로 거래량을 표시를 했습니다.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한 반기 정도, 한 하반기 하고 최근까지 정도를 다 모아봤고요. 우리 지금 테마가 15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5억 이하 거래하고 15억 초과 거래로 나눠서 거래 건수하고 각각의 비중을 제가 계산을 따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각각 월도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뉴스들을 여기다 제가 표시를 해놓고 그 전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맥락을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상황을 알려면 과거 맥락을 알아야 되고, 또 과거 맥락과 지금 상황을 알면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내용을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어려우시니까 제가 짚어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작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공급대책이 나왔습니다. 97 공급대책. 그리고 바로 불장이 터졌죠. 기억하실 겁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때. 그게 반영된 게 이 거래량입니다. 보면 2025년 7월에는 서울 전체 거래량이 4,600건, 8월에도 4,600건이었는데 9월에 어떻게 돼요? 9,000건이 넘죠. 10,000건 가까이 찍습니다. 자, 그러니까 놀래서 대책을 내고 나서 불과 한 달 만에 대책이 또 나오죠. 그게 10.15 대책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10.15 대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금액대별로 아파트 매매가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하고 15억, 25억을 기준으로 15억 언더, 15억하고 25억 사이, 25억 초과, 이런 식으로 금액대를 구분을 지어서 대출 규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몇몇 시군구에 적용을 시켰죠. 그래서 2025년 10월 달에 거래가 10.15니까 15일까지 미친 듯이 거래가 되다가 15일날 대책이 나오고 나서 줄어들고 그 다음 달에 바로 3,000건으로 빠집니다. 이 흐름이 보이시나요? 9월 달에 과열됐다가 10.15 나오고 확 죽어요, 거래가. 이때 왜 주냐?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거죠. 언제처럼? 지금처럼. 지금도 눈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죠? 이 상태에서 이 약발이 얼마나 가나를 봐야 돼요. 12월 달에 바로 반등을 합니다. 4,900건. 1월 달에 5,000건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월 말에서 2월 초에 현재 대통령이 다주택 중과 유예를 폐지하겠다. 이후에 다주택자나 혹은 고가 1주택,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서 세금에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어떤 그 SNS의 글들, 게시글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1월 달에 5,400건까지 늘었어요. 그리고 2월 달은 3월 9일 기준으로는 아직 거래량 집계가 완비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2월 말일까지 거래량 집계를 하기 때문에. 근데 2월이 3월이고 지금 현재 3월 12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3월 9일 기준으로 요거를 작성을 해놓은 거고요. 2월 달을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 비율대로 그대로 그냥 정률로 추정을 했더니 이 페이스대로 간다면 6,400건에 이를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15억 이하하고 15억 초과를 여기서 보면 2026년 1월 달에는 15억 이하가 4,200건, 4,278건, 15억 초과가 1,150건으로 비중은 79대 21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80%를 넘었습니다. 15억 이하가. 그리고 15억 초과는 16%로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자 그럼 이게 특이한 일일까를 봐야 되겠죠. 특이한 일일까? 그럼 앞에를 보면 됩니다. 작년 7월에 76%, 8월에 83%, 75%, 73%, 73%, 81%. 심심치 않게 80%가 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출 규제 이전에도 15억 이하 건이 80%가 넘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자체가 되게 특이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 간간이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중과 유예 폐지가 확정된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는 확연하게 이제 이게 변하죠. 79에서 84로 21에서 16으로.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의미 없는 뉴스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가끔 있던 일입니다, 원래. 팩트 1. 사실 저는 15억 이하의 비중이 80%가 넘었다 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과 유예 폐지 확정된 다음에도 거래량이 줄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슈거든요. 7월에 4,700건, 4,600, 9,000, 8,900, 10.15 이후에 3,500건으로 줄었다가 지금 4,900건이 됐어요. 대책이 나오고 잠깐 줄었다가 늘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SNS에다가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완전히 찬물 끼얹은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 거래 통계는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게 중요해요. 이게 팩트입니다. 두 번째, 15억 이하는 거래량이 증가해요. 지금 현재 이 중과 유예 폐지 이슈가 있고 나서 분위기 묘하게 바뀌고 나서도 이때의 트렌드는 15억 이하는 늘고 15억 초과는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뭔가를 알아보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보다 디테일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제가 됐잖아요. 최근에 이제 거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는 서울은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묶여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옛날에는 계약서를 그냥 쓰면 됐는데 계좌로 돈 주고 받고 가계약금 주고 받고 요즘에는 뭘 해야 되냐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약정을 먼저 하고요. 약정서를 쓰고 저 이 집 약정서 썼고요. 요거 첨부해가지고 제가 자금 조달이나 낼 테니까 저 이거 허가해주세요. 이 집 사는 거 허가해주세요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허가건들이 계약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서를 쓰고 계약 신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지표인 거죠. 거래 허가 건수가, 즉 거래 허가 건수를 봐야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일의 순서상. 확인해봤어요. 최근 4달 동안 아까는 서울에 대해서 퉁쳐서 봤는데 이번에 구별로 토지거래 허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상황 진단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십시오. 자, 이 분위라는 거는 가격 기준으로 상위 20%, 20에서 40%, 40에서 60%, 60에서 80%, 80에서 100%. 여기가 제일 비싸고 갈수록 싸지는 겁니다. 1부터 5분위까지. 그리고 밑에 자치구가 있죠? 당연히 1분위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강남 3구, 용산 들어가고요. 2분위에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 해서 이렇게 쭉 서울의 모든 25개구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1월, 12월, 1월, 2월 해서 허가 건수를 제가 다 일일이 찾아서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이게 통계를 한 번에 다운받아서 가공할 수가 없어서 여기 보면은 이 자료는 어디서 구했냐면 서울 부동산 정보
정보광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토지거래 허가 건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하고 같이 이제 그 부동산 투자해왔던 그 잔잔이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잔잔이님이 저한테 어저께 노나이님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이걸 보여줬어요. 이제 왜냐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상시에 내부적으로 저하고 같이 투자하고 월베에서 수강생분들한테 도움 드리는 저희 그 같이 일하는 투자자들이 이런 걸로 스터디를 주기적으로 하는데 어제 저한테 이제 이걸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참 좋은데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허가 건수가 2025년 11월, 12월, 1월, 2월이고요. 제가 여기 빨간색 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때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 관련된 언급을 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분위기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한 시기. 자, 그러면 어떻게 변했느냐? 이 거래 증감은 1월 대비해서 2월 달에 거래가 어떻게 됐느냐.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강남은 거래 많이 줄었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강남은 대통령이 다주택자들 혼나요. 비거주자들 적합하지 않아요. 부동산 잘못된 거 바로잡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서초도 줄었죠. 많이 줄진 않았지만 줄었습니다. 용산, 송파, 성동구까지 다 줄었습니다. 그죠? 여기 파란색이 다 준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보고 우리는 이제 거래가 다 줄어들고 매물이 쌓이고 있고 지금 분위기 되게 안 좋구나라고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머지 지역은 어떻죠? 지금 색깔이? 거의 다 빨간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SNS에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 레이징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물건이 쌓이고 거래가 안 되는 곳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격이 가장 비싸고 사람들이 흔히 저기는 안 떨어져 라고 말하는 지역인 이 강남 3구하고 용산 그리고 성동구 같은 상급지에서 오히려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현장 임장도 갔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날. 이 중에 한 군데를 갔는데 실제로 매도 호가도 내려왔습니다. 이전보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게 서울시장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 강동, 동작, 영등포, 중구, 종로구, 서대문, 관악구, 성북구, 은평구, 구로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까지 모든 지역에서 거래량이 1월 대비해서 2월에 다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많이 드는 지역이 있어요. 은평구. 은평구는 지금 1월 달에 270건의 거래 허가가 있었는데 413건이 됐고요. 노원구가 지금 완전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 저번에 부동산 갔다 왔는데 물건 쌓이고 거래 하나도 안 되던데? 그분은 강남구 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나 지금 지난주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난주에 나 집 보러 갔다가 줄 서서 집 봤어. 지금 난리도 아니야. 그분은 노원구나 은평구 같은 데 가신 거죠. 강북구나. 이런 패턴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비싼 지역은 전부 다 거래가 줄거든요. 근데 이런 애매한 지역들이 있어요. 또 강서구, 동대문, 중랑구, 금천구 이런 데는 또 거래가 줄었습니다. 종잡을 수 없죠. 그러나 여기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싼 지역은 거의 예외 없이 다 거래가 줄었고요. 나머지 지역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이 거래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아까 말했죠, 이거. 전체 거래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15억 이하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15억 초과는 거래량이 감소했다. 여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지역별로 봤더니 강남 3구, 용산, 성동구, 강서구, 동대문구, 중랑구, 금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폐지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그 이후에 각종 세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와 상관없이 거래량이 늘고 있다. 이게 팩트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다. 상급지가 거래가 주는데 물론 뭐 동대문, 중랑구, 금천구 있다곤 하지만 나머지는 다 느는 거예요. 거래가. 왜 그럴까? 이걸 봐야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는 실수요가 여전합니다. 네? 너나이님? 저 지금 집 원래 살려고 했는데 저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거래량 통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근 1년간 전세 매물수입니다. 서울에 작년 이맘때쯤에 전세 매물이 3만 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8,000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준 거냐면 전세 매물수가 40%가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세 물건 없는 거를 체감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 계시냐면
앞으로 두세 달 뒤에 전세 만기여서 그리고 계약갱 청구권을 사용하셔서 전세를 새로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체감하고 계시고 그럼 월세 가야 되나? 네, 월세도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월세도 물건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현장에서 임대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체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서울의 입주 물량이거든요. 근데 올해가 여기 26년인데 26년, 27년, 28년, 향후 3년. 29년, 30년은 아직 분양한 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모릅니다. 적어도 요 정도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거든요. 근데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임대 공급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2000년부터 있는 자료인데 이 최근 2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습니다. 보이시나요? 현장에서 전월세를 갱신할 때 물건 부족을 체감하고 계신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우리 아파트에 지금 전세가 없어도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뭐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부동산 사장님한테 사장님 전세 있어요? 없는데 좀 기다려봐요. 저거 다 지으면 입주 때 전세 나올 거예요.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지금 서울 전역에 크레인이 올라간 데가 없습니다. 예정 입주가 없어요. 그럼 매매 전환으로 압박이 증가를 하는 거죠. 어떡하지? 나 여기 살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사 가면 되지. 근데 그거는 이제 독신이거나 본인이 그런 분들이 가능한 거지. 막 애가 학교 다니고 있고 한데 그게 쉽냐? 어려워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 매매해야 되나? 매매로 전환되는 압박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내 집 말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최근 1, 2년 동안 많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전월세 살고 싶어도 물건이 너무 적어. 그리고 전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요. 이 기회에 매매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옆에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또 대답하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그럼 옆 사람이 또 그런 겁니다. 대출 안 나와. 그럼 제가 그러는 거죠. 아니야. 15억 이하는 아직 대출 잘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럼 대출은 두 번째 이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가격대별로 대출해주는 금액이 달라요. 현재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의 대출 현황은 15억 이하의 아파트는 매매가 곱하기 LTV 생애 최초이신 분은 70%, 서민 실수요자이신 분은 60%,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40%를 매매가에 곱합니다. 그리고 6억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가 15억이에요. 근데 내가 LTV가 40%예요. 내가 생애 최초거나 서민 실수요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15억 곱하기 40% 하면 얼마죠? 6억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LTV 규제가 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출 규제가 하나도 안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15억에 40%는 6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0억이라고 쳐요. 10억짜리 아파트라고 쳐요. 10억짜리 아파트에 40%면 4억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15억에 가까워질수록 LTV 40%이신 분은 이전에 15 때 나온 이 대출 규제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가격대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로 대출 규제를 했지만 그 이전과 사실상 대출 규제 효과가 가장 적은 가격대가 15억 이하의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거래가 몰리는 거죠. 15억 초과해서 25억 이하는 사실상 4억이고요. 25억이 넘는 집은 2억 대출 받습니다. 취득세네요, 대출 받아서. 사실상. 그러면 이 시장의 특징이 뭐냐? 15억 이하의 아파트에 진입하는 수요자분들은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가격대가 제일 낮으니까. 근데 이 중에 뭐 10억이 넘거나 이런 데는 일부 갈아타기 수요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신규 진입시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생애 최초 매수자들이 많이 포진한다는 겁니다. 생애 최초 매수자들은 이 LTV가 70%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그냥 자기 대출 규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신규로 15억 이하에 진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갈아타기 시장이죠. 왜냐면 한 번에 첫 번째 집을 15억 넘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만 일부 계시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갈아타기 중심의 시장이고요. 25억 초과는 뭐 완전히 갈아타기 시장이죠. 강남에 생애 최초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 집을 팔고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15억 이하 물건이 존재하는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억 이하가 지금 사실상 대출 구매력의 훼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15억 이하 아파트가 포진한 강남 3구하고 용산, 뭐 성동구 이런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상황이 그려주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은 이해를 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내 집 마련 고민 중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나이님? 자, 이제부터 모든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대응을 해볼게요. 올라가는 시나리오하고 내려가는 시나리오를 그려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을까? 뭐가 조금 더
상식적인 상황일까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일단 거래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어떻게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일단 임대차가 품귀합니다. 네, 임대 물건이 품귀해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지금 부족하죠?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분들이 거주가 불안한 상태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예를 들어 지금 3월인데 6월 달에 전세 만기예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장님, 전세 있어요? 저희 집주인분이 계약갱 청권 쓰고 나서 시세를 이만큼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거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그거보다 조금 싼 전세 있나요? 하고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의 사장님이 지금 싼 전세가 문제가 아니고 이 아파트에 전세가 없어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아파트를 주변 동네에 다른 아파트 단지 몇 개 찾아봤더니 전세가 없어요. 월세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거주 불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거주 매수자들이 유입이 됩니다. 이 실거주 매수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무주택 상태에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생애 최초 거주자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SNS에서 얘기를 하고 세제를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작년에 불과 4달밖에 안 된 10.15가 나오고 나서도 거래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흐름을 그려봐야 되니까 지금 거래는 어떤 거래 유형이 있을까를 한번 뜯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래 유형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도자 관점에서. 자,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물건이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흐름에서 요 거래에 해당되는 게 다주택자가 던지는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에 가면 다주택자분들이 내놓은 물건 말고도 실거주자가 매도를 내놓은 것도 있죠. 자, 다주택자가 내놓은 것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는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기관 관계자분들이나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기한을 줄 테니까 집 팔아라 해서 그대로 팔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다주택자 매도고요. 그와는 상관없이 실거주자,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나 한번 집 팔고 갈아타볼까? 하시는 분들이 내놓는 게 있죠.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물건의 특징이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건이 호가가 낮습니다. 그리고 실거주자분들이 내놓는 물건은 호가가 내려올 기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주택자분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5월 9일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 분들이고요. 실거주자분들은 자기가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놓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내놓고 팔리면 가고 안 팔리면 안 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하는 호가가 다른 거예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다주택자가 매도를 해요. 낮은 호가로. 그럼 다주택자가 현금이 생기겠죠? 그럼 이 다주택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똘똘한 한 채로 몰아갈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2채가 있어요. 서울에. 근데 한 채를 딱 보니까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을 막 때린대요. 그래서 두 번째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생겼죠? 그럼 이 현금을 가지고 그냥 현금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남아있는 집 한 채를 여기서 팔아서 생긴 현금이랑 요것도 팔아가지고 두 개 합쳐서 상급지로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쵸? 그게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런 경우 심심치 않게 많아요. 왜냐면 2주택자가 많거든요. 요 다주택자 중에. 근데 또 반면에 요즘에 또 핫하잖아요. 코스피가 6천을 뚫고 올라갔다. 물론 지금 좀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부동산에서 내가 두 번째 주택을 팔아가지고 세금을 회피를 했는데 그만큼으로 주식 투자를 해볼까?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주식이나 다른 거. 이 기타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상급지를 매수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새로운 수요로 돌변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일부는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이나 다른 데로 이탈을 하게 되겠죠. 실거주자 매도하시는 분들은 실거주자가 현금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본인이 살고 있던 실거주 집을 팔고 전세로 갈까요? 월세로 갈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실거주 매수 수요가 되는 겁니다. 즉 이분들도 매수 수요가 돼요. 그럼 이분들이 상급지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래의 흐름 속에서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상승하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현재 낮은 호가로 나오는 거래가 체결이 계속 되는 겁니다. 계속 체결이 돼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매도로 내놓는 물건들이 거래가 막 됩니다. 거래가 다 되는 거죠. 자,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다고 쳐요. 그 상태에서 5월 9일이 옵니다. 자, 그럼 5월 9일이 되면 다주택자 물건이 어떻게 될까요? 급감하겠죠. 왜? 그때까지 못 파신 분들은 저 그냥 못 팔겠습니다. 안 팔래요 하고 물건을 거두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쵸? 그럼 어떤 것만 남죠? 실거주자들이 내놓은 매도 물건만 남아요. 근데 그거의 특징이 뭐다? 호가가 높다.
그럼 높은 호가 물건이 잔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단언컨대 분명히 다시 거래량이 떨어질 겁니다. 왜? 지금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낮은 물건들이 5월 9일 이후에 사라지면 내 집 마련 하려고 부동산을 보고 있던 분들은 갑자기 호가가 올라간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래가 또 줄어들 거예요. 거래량이 감소할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거래량이 느는데 눈치 보기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후에 만약에 그 중에 한두 개의 높은 호가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달려들 거예요. 거래량을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이때는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그럼 반대로 하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낮게 나오는 호가 거래가 체결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물건이 거래가 안 돼야 됩니다. 미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더 나아가서 더 낮은 호가로 물건을 투매를 해야 됩니다. 5월 9일 이후에 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팔리니까 나 모르겠다, 나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집값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5월 9일 이후에도 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되고요. 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래량 감소가 지속돼야 되고 거래량이 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하락하려면 거래량이 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호가 하락이 지속돼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물건의 거래 여부하고 거래량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좀 전에 우리 통계로 봤을 때는 어땠죠? 지금 2월 달에? 1월 달에 그런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달에 어땠어요? 거래량이 늘었죠, 대부분 지역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보다는 이거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할 거라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냐? 매물은 늘었는데 거래는 감소한 지역.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물건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 케이스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앞으로 5월 9일까지 2달 안에 내 집 마련 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타겟이자 대상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 물론 내 집 마련 전 안 할 거고요. 뭐 그냥 관망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 상관없겠죠. 근데 저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 지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잘하지? 내가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 편하게 하지?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팁이 될 만한 게 바로 요겁니다. 매물은 많이 늘었는데 거래는 줄어든 지역. 제가 아까 좀 전에 화면에서 구별로 보여드렸죠? 그런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물건을 찾아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혹시 다주택자가 파는 물건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할 확률을 높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나이님 정말 지금 시기에 내 집 마련 해도 됩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진짜 맞나요? 해도 되나요? 자, 제가 오랜만에 와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정말 항상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잘한 내 집 마련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고요. 이게 서울의 그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서울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급지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게 그 대표적인 아파트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가장 고민인 것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걸 폐지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던지고 물건이 좀 쌓이는 것 같으니까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그리고 대세를 따르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금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시기는 좀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쵸? 자, 이거하고 똑같았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2018년 4월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최초로 시행된 시기입니다. 저는 이때 투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오래 했네요, 저도. 그리고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때죠. 이후에 어떻게 됐죠?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면 집값이 오른단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시행하고 나서요. 여기 보세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때 21년도에 엄청 빠졌어요. 올라갔다 이때 또 내렸어요. 올라가다가 또 내립니다. 올라갔다 내렸어요. 올라가다가 내립니다. 올라가다가 확 내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이런 일들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 사도 나중에 집값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제 기억을 그냥 더듬어서 가볍게. 2017년에 파리 대책이 있었고요. 2018년 4월에 양도세 중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점 찍어 놓은 거. 그리고 그해 9월에 이 양도세 중과가 통하지 않고 여름에 폭등을 하게 되면서 보유세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멈추지 않아서 다음해 12월 달에 보유세를 추가 인상했습니다. 2차 보유세 인상을 했고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7.10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때
보유세를 또 올렸습니다. 보유세를 3번을 올렸어요, 무려. 그리고 7월 30일 날 임대차 3법이 나왔고요. 2022년에 1월부터 딱 1년 동안 기준금리 3배 인상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30에서 50%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23년 1월 달에 다주택자 주담대를 허용하고 특례보금자리로 인한 부양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2024년에 신생아 특례론이 나오고 2024년에 갑자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고 작년에 갑자기 집값이 급하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627이 나오고 97 공급대책이 나오고 10, 15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주택 투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 집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정책이랑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눈앞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유튜브를 2020년부터 했거든요. 저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방송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처음 보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어떤 사람이 지금 올바르게 선택했다고 하고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무리하지 않고 잘 골라서 사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2주택, 3주택, 5주택, 10주택을 해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우리 애 데리고 전세 만기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고민이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내 집 마련 하셔도. 여러분의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소음을 다 걷어내시고 뭐 앞으로 뭐 무슨 정부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거 다 걷어내시고 진짜 중요한 것만 보세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거주가 필요한지 나 정말로 안정된 거주가 필요한지 가족들하고 마음 편하게 내 2다리 쭉 뻗고 누워서 누가 나가라고 할지 걱정 안 하면서 여기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지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 이것만 보십시오. 그러면 내 집 마련은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좀 분위기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은 집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니 내가 내 식구들하고 당장 전세 만기고 부동산 가서 봤는데 전세 물건 없대. 월세 봤더니 월세가 200이래. 이사도 못 가요. 애들 학교 다니니까. 아니면 우리 와이프 직장 너무 멀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 사는 게 잘못된 거예요? 집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생각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덩달아서 내가 집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좀 답답해요. 어떤 때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잘 고른다는 전제하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족들 맘 편히 발 뻗고 잘 집 사는 거는 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그럼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해야 될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매물은 느는데 최근에 거래가 감소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던지는 물건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내 집 마련 방법이고요. 5월까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그 장도세 중과 유예 이 기간의 기회를 살린다는 의미가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요거를 하시는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9일 이전에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로 이걸 인식을 하고 내 집 마련을 그래서 할 생각이고 힌트를 드린 대로 해보고는 싶은데 막상 조사는 어떻게 하고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고 부동산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5구 중과 유예 이거 나오기 전에는 저의 상황 되면은 열심히 해서 내 집 마련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던 분들도 5월 9일이라는 날짜가 딱 박히다 보니까 압박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하루하루 시간을 가는데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마치 이제 시험 기간 정해져 있는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오늘 하루 날린 것 같은 그 느낌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2시간가량 지금은 공개 라이브잖아요. 비공개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공개 라이브에서는 제가 편하게 말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역이나 이런 거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자료로 대충 보여드리긴 했지만 딱 이렇게 언급하기도 어렵고 공개 라이브로 다루기에는 부담이 되는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비공개 라이브를 진행을 하니까요. 그 단기 속성으로 제가 오랫동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단기 속성으로 지금 당장 어떤 거 해야 될지가 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비공개 라이브 참여하는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눌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던 분들 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내 거주 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거를 믿고 적정한 집을 사신 분들이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매물이 쌓인다, 거래가 안 된다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5월 전까지 내 집 마련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꼭 잘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공개 라이브가 화면 한번 보면은 여기 요 월브닷컴에 가면은 그 링크를 걸어드린 거 클릭하면 이쪽으로 오실 거예요. 여기 특별 라이브에서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내 집 찾는 방법 해서 3월 26일 날 19시인데 3월 26일 정도까지 가봐야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후속 대책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때 정도부터 4월 20일 정도? 그 사이가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다주택자 물건들 중에 거래가 안 된 것들이 거래하기 굉장히 수월해지는 그 시기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마음이 다급하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걸로 나름대로 좀 찾아보시고 이 라이브에서 저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좀 지역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해주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거랑 지역 얘기를 구단이라도 이런 지역들이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가 수월할 것 같다거나 그다음에 그 안에서 내 집을 찾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 마음은 아는데요.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5월 달까지 저희한테는 2달 가까운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그때까지 계약만 하면 잔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잘 묵혀가지고 이렇게 잘 익은 다음에 이렇게 싹 벗겨서 먹을 수 있는 거를 막 설익은 거를 먹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3월 26일이니까 이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기회에 나 내 집 마련 할 생각 없다. 그럼 굳이 이거 안 오셔도 돼요. 진짜 나는 내 집 마련 이번 기회에 꼭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까지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래 허가 한 달 맞는데 이거 임박해갖고 거래 허가가 늦게 나서 계약을 못하면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또 정부에서도 그런 거 처리해 주실 테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준비해서 할 테니까 3월 26일 날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